상가 죽음이 굉장히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지니어한테 진주성 전투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점령을 당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항 저 항쟁을 거세게 할수록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산성에 올라가실 때 이제 그래서 상가 죽음이 공존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성벽축조에 적용이 됩니다. 봉산산성도 뭐 역시 그때 아라가야 당대의 가장 그 최고의 기술력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까지 가야 성곽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남 지역에서 가야성으로 비정된 것들만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선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가야의 축조 수법은 거의 동일했다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김해 지역과 창원 지역, 함안 지역 그리고 창녕 지역이 조금씩 다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야는 각 고대 국가마다 다른 축조 수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토성이 주로 축조가 되고요. 그리고 목책도 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안 지역은 거의 다 석성입니다. 추정하라 왕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석성인데 중요한 거는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석성을 쌓은 건지는 발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칠원산성하고 안국산성을 제외하고는 가야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정확한 축조 수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녕 지역은 토성과 석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창원도 이제 석성이 주로 있기는 하지만 토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곽을 보실 때 그 전제 국가,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조선시대까지 이제 전근대 국가에서는 경관을 만드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로왕이 그 제방을 쌓고 묘역을 수축하고 신라 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경도 굉장히 이 경관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왕들의 권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뭐 아라가야의 왕도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관을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고총 고분군을 마리산 고분군을 능성 전성부에 쌓는 것도 그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봉산산성도 축조 당시에는 높이가 최소 5m는 넘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없다고 보면 이쪽에서 이제 밑에서 보면 저 산성이 성벽이 보이거든요. 이게 높지. 사실은 예, 높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왕권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봉산산성의 축조 수법 성격은 지금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추정하라 왕성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성의 배후산성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성자 고구려의 처음에는 하고성자성하고 고려산성이 세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왕성에서 생활을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방하는 청야입보체이 활용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만은 이때까지 이제 가야는 지역 연맹체라고 다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가를 설정하는 지표가 특정한 토기 양식 그리고 고총 고분의 축조 그리고 성곽의 축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곽 유적이나 봤을 때는 아라가야 산성을 거의 제가 처음으로 찾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왕성과 배후산성의 어떤 도성은 아니지만 왕경 체제가 있었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그 배후산성들 그러니까 주변 산성하고 마리산 고분의 고총 고분 그리고 함안 지역 토기 양식 이걸 다 따지면 이제는 이제 가야도 고대 왕국으로 발전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워낙 그 연맹체라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뀌기 힘들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좀 더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 고대 왕국으로 보는 그러니까 뭐 사국 시대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올라가시죠. 참고로 봉산산성은 지금 그러니까 현재도 그 성곽을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 있지 않습니까? 무기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석축산성을 쌓다가 지금은 석축 성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고지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산성이 다 지금은 성곽을 쌓지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무기 방어 공격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이 연동해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만성을 그 봉산사를 설명하기 전에 그 간단하게 이제 가야 상성, 그러니까 성곽에 대한 연구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야 성곽에 대한 연구사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석축산성 부재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에는 석축산성이 축조되지. 마이크는 안 들린다. 배터리가 안 되는. 해놓고 그런 거 이거. 잘 들립니까? 예, 이제 가야 석축산성 부재론인데 저 신라가 3년 산성을 470년에 쌓거든요. 그리고 수축을 475년에 하는데 신라가 석축산성을 쌓은 게 475년 그게 가장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까지는 가야는 석축산성을 쌓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경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야에 석축성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뭐 실제로 제가 가야성곽에 대해서 창녕지역 가야성곽을 한 10년 전에 썼거든요. 10년 전에 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야의 성이 어딨냐 해서 굉장히 제일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가야성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게 그 국가마다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지 국가마다 달랐는지 어떤 기술을 공유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야성곽의 연구는 처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평면 형태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이 있는 그 복합식 성을 가야성의 전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금소룡과 고정용 선생님하고 이정학 선생님하고 이렇게 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되었던 게 부소산성이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소산성의 인양으로 이 하만 봉산산성이나 고령추산성 같이 내외 이중성을 쌓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의 발굴 결과 그 태매식 산성에서 회창 22년명 기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신라 시대 때 축성이 되는 거고 초축 당시에는 포곡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는 이제 그 내외 이중성을 가야성으로 보는 게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되고 또 최근에 고령 주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처음에는 포구식 산성만 있다가 태매식 산성이 뒤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 내외 이중성이 가야성 중에서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 중봉하고 저 서봉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봉산산성이 올라오실 때 밟고 올라온 등산로가 외성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성과 내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게 동시기에 축조가 되었느냐 아니면 외성이 뒤에 가축 이제 수계축이 이루어지면서 확장됐느냐는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가다가 보시면 그 봉우리 사이에 곡포가 있거든요. 북쪽에는 성벽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외성은 후대에 입보용 산성이라고 고려시대에 이제 특징적인 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방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산에 숨어서 피하는 성을 입보용 산성이라는데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건 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성을 이제 가야 유물이 출토가 되면 그거를 가야성으로 이제 다 땡겨가지고 다 이제 범죄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의 문제는 일단 시기가 가장 이른 유물을 축종 시기로 맞춘다는 점과 특히 그 성곽의 축조 수법을 그 지역에 있는 가야 국가로 바로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 봉화산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대가야가 성을 쌓고 통일신라 시대도 계속 이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벽에는 통일신라 시대 성벽과
가야성적인 나누어지는데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축조수법으로 바로 그 소국 그러니까 국가의 특징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좀 더 혼란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지역 내부에 있는 성곽들을 이제 가야성 그러니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확실히 신라성을 제외하고 가야성과 신라성을 나누어서 국경선을 설정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낙동강을 경계로 동안은 신라성, 서안은 가야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의 문제는 일단 그 당시의 국경선은 지금 우리가 38선이나 이런 같은 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그 당시 당대 역사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축조 성곽의 축조 국가 그러니까 매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토 유물이라든지 특히 전형적인 신라성과 다른 축조 수법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설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굴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후대에 개축이 돼 이런 성벽입니다. 후대 성벽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지역별로 하되 그 시기별로 그러니까 신라가 복속되기 이전, 복속된 이후,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조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국가에 소속된 것만 가지고 논지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만 지역 성은 잘 아시겠지만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에서 알라국 고성이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물론 조금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뒤에 조사에서도 그게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되고 거기서 하나로 잡았던 성을 두 개를 나누면 개수가 많아지고요. 거기서 합치면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봉산산성이고 저 밑에 이제 추적 왕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기 왕성이 되는 거고 여기 배우산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항산에도 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어사에도 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마산 쪽에서 들어온 길에 무남산성 1, 2가 있습니다. 1, 2가 있고 그리고 그 넘어서는 포덕산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맞은편에는 동지산성이 있고요. 성겸산성이 저쪽에 있잖아요. 예. 성겸산성은 저는 신라 거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일단 가야산성이고 그리고 칠원 쪽으로 넘어가면 칠원 쪽에서는 이제 칠원산성과 안국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칠원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성지봉산성 그리고 남양동산성 그리고 금단산성이 이 동일 연선상에 일직선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인 거는 봉산성은 세 봉우리를 두른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신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다 돌리지 각 봉우리의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무남산성은 이는 저는 신라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 지역은 아라가야가 강국인 건 뭐 다 아실 거고 신라가 복속되고 난 다음에 뭐 소삼정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파사산에 성을 쌓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암학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고 여기서 이제 그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고려 조선 시대 오게 되면 예? 모르겠는데 암학성 전투는 지난 부안고지입니다. 지난 전라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고려 조선에 오면 지방 방어 체계에서 빠져버립니다. 중요 거점. 그래서 칠원산성이나 여항산성이 세종연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만 지역에는 아라가야성과 신라성이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역사 기록을 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봐도 여기서 성곽을 새롭게 축성했다는 기록은 잘 안 나옵니다. 뭐 방어산성을 수축했다는 기록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만 지역의 성은 크게 두 개 군으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저 보시는 하만 성산산성하고 성점산성, 그다음 무남산성 저 뒤쪽에 있는 이하고
무릉산성 이 네 산성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을 굉장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축성이 이루어집니다. 규모도 대략적으로 600에서 800m 정도. 뭐 성산산성은 1.4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리고 이 봉산산성하고 그 했던 동지산성, 무남산성 1, 포덕산성 같이 내부 공간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좁고 긴 능선을 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쌓은 것들은 전형적인 신라산성의 축조 수법이 반응청 쌓기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봉산산성이나 그 외 성들은 좀 반응청 쌓기가 잘 쌓은 거하고 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가야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봉우리 3개의 성을 쌓는 거, 이런 건 신라나 백제는 이런 백제에서는 본성에 보루를 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 산 정상부가 아니거든요. 자, 능선 지선에 축제를 하고, 그리고 저 문안산성 1과 동지산성 같이 교통로를 두고 마주보게 쌓는 것도 신라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거는 칠원산성과 안국산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교통로를 중심에 두고 서로 대치되게 쌓습니다. 특히 그러면 고동산성은 또 무엇이되는 가야로 봅니다. 예, 아라가야로.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칠원산성 같은 경우, 칠원산성에서는 대가야 토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 되면 대가야 토기가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라가야에서 이제 6세기 전반에 칠원산성을 쌓고, 그 맞은편에 있는 안국산성은 칠원산성보다 조금 더 이런 시기 유물들이 축토가 되거든요. 축조 수법도 그 시기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안국산성을 쌓았다가 그 뒤에 칠원산성을 쌓으면서 더 방어에 보강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너머로 가면 이제 성지봉산성과 남양동산성, 그리고 금단산성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거든요. 그게 성지봉산성은 낙동강에 바로 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단산성은 기본적으로 북면에서 넘어온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봐가지고는 그런 어떤 세계에 있는 축성 패턴도 굉장히 신라에서는 쌓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아라가야의 주 방어 중심이 되는 방어성은 일단 봉산산성이고요. 그러니까 왕성을 제외하고 봉산산성이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포덕산성이 가야산성 중에서 가장 대형에 속하거든요. 축조 수법도 가장 잘 쌓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국산성이 안 보이는데 포덕산성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축은 봉산산성과 그 포덕산성을 두 축 선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지로 벌려나가는 그런 동일한 방어 시스템이 위치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여기 보시면 함안을 중심으로 서쪽, 남쪽은 여항산성과 방어산성, 거의 성격이 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성들은 굉장히 산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걸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저 마산이나 북면 쪽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방어망을 칩니다. 그래서 역시 저 함안 지역은 백제보다는 신라에 대한 방어에 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제 이제 지도교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함안에서 아라가야라는 지명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아마 아라가야는 끝까지 아마 신라에 항전을 해서 그 기록 자체를 아마 말살을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봉산산성도 지금 넓지만 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저는 3가지 정도에서 이제 이게 내부 공간이 협소한 이유를 3가지 정도를 좀 찾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라가야는 소규모 산성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창원이나 그 왕성까지 직선 거리로 한 20km가 채 안 되거든요. 거기서 대형의 막 1km, 2km 된 산성을 축제하는 것보다 소형의 산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더 방어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곽의 규모나 내부 시설은 내부 시설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노동력을 침발하기 유리하면 큰 성을 쌓겠죠. 근데 성이 크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이 크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방어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야 소국들이 전쟁이나 전투를 벌였을 때 통상적으로 침입하는 적대 세력과 규모는 연동이 되거든요. 그만큼만 싸우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가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소규모 전투가 소규모 병력이 공격을 하고 방어했던 뭐 그래서 굉장히 대군이나 뭐 대규모 뭐 기마 군단 이런 다 설정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다 뻘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촌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이게 저섭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 문안산성 바로 앞까지 강물이 들어왔습니다. 하천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 사용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이 굉장히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의 성곽만 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쉬시고 저쪽으로 첫부터 1, 2, 3으로 공연을 쓰고 있는데 이 양 소규모 태매식 산성 사이에 이 북쪽 화면에 인위적인 흔적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성벽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이 정도 경사면이면 성벽을 안 쌓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맞아. 근데 우리 이제 현대 사람의 우리 지금 당대의 관념에서 안 쌓아도 되지만 고대에서는 이거를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장이라고 그냥 돌담을 쌓아서 성을 쌓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인위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성이 내성과 같은 시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근데 아마 별도의 그걸 쌓지 않았지만 여기서 사람이 살았던 거는 같은데 이런 것좀 인프트 사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발굴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성 내부에 고종산성도 그렇고 리양산성 1, 2도 그렇고 이게 성지봉산성에서 뭐거든요. 그러니까 수열 같은 거 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곡조사에 있으면 직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리양산성 2에서는 땅을 구덩이를 팠는데 그 밑에서 이제 분묘가 나오긴 했습니다. 현대묘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안반이 그대로 있거든요. 신기하고. 그래서 그런 류의 집수가 그래서 혹시 이게 사람이 좀 간단하게 거주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저기에 대해서 시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함안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저섭지층입니다. 굉장히 저섭지층이 많고, 옛날에 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60대 되면서 7년까지 들어갔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상업지 위지 동의를 보면 상속기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거는 좀 약간 좀 참고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동료마다 그래서 동료만 100세 예. 다 활동할 것 좋습니다. 동물이 100개씩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사만색이 기반하는 전반함이거든요. 그런 이유에 돌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물을 못 먹거든요.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남류에 있는 성산산성 쌍 돌 보시면 그런 류의 돌들이 많은 지역은 어디를 가든지 저수지가 많습니다. 지형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놓을 수 없는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면석을 하긴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보통 산사면에 사는 성벽들은 왠지 그러니까 지형을 계단식으로 구착을 하고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다가 내벽을 같이 쌓아 올라가 그러면 구착면과 내벽산이 흙을 다져서 평탄지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오다가 갑자기 평탄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조사해 보면 성벽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허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각하는 사람과 도읍구의 차이점이 도읍구는 그냥 가지고 유물만 가져가면 되는데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 그래서 문화재 훼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이 허가를 받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무가 없을 때만 이만만 심어 살아. 그래서 특히 그 파주덕중 산성이나 그 성내부가 그렇게 좁은 성을 보면 이런 평산지에 아주 소규모 건물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특히 안국산성 가면 안국산성도 남백도에 보면 이런 평탄면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평탄면이 한 5m에서 10m 폭으로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평탄지를 조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양상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 그럴 가능성도 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저 옛날 산성조사 가면 능선 정상부에 고총 고분이 있는 애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북부에 있는, 그것도 북부에 있던데, 산청에. 거창에. 여기 그거는- 지금 뭐 삼봉이니까 여기가 이봉이고 저쪽이 삼봉입니다. 여기 일본이고 아, 이게 일봉, 이봉, 삼봉. 여기는 봉이가 아니.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볼 때는 성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삼봉에 가면 이게 돌이 무너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평탄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성이 있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성벽 축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밑에 가면 무너질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축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봉에 가면 삼봉 북벽 쪽에 가면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봉도 저 북벽 쪽에 가면 성벽이 좀 남아 있고요. 기초만 보이면은 예, 예, 예. 그건 성이 거기. 그러니까 이게 신라와 가야의 축성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라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재사용을 안 하거든요. 재사용을 안 하면 저 인조반정 때 이서가 그 파주덕진 산성에서 그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공격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한 2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업성이, 그 성벽이 허물어져서 성의 기능을 못했다 정도로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봉산성은 신라에 의해서 재사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훼손이 거의 천장만 남아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런데 조사해보면 아마 그 성벽은 밑에 기초는 남아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열강에 계신 아재현 선생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